시사의 김호준입니다. 최저임금과 편의점 계속 화제입니다. 편의점 비용 구조는 가맹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가 주인데 이 중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 수수료는 점주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중 점주가 통제권을 가지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 바로 알바들 인건비. 이런 구조하에서 최근 편의점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고 그래서 점주들 입장에서 인건비부터 생각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가맹점들 수익 구조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나빠지니 가맹본부의 수익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매출액의 30-40%를 본사가 먼저 가져가거든요. 개별 가맹점들이 이익을 내든 내지 못하든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니 본사는 가맹점 숫자가 많을수록 이익이고 반대로 그렇게 늘어난 편의점끼리 경쟁 때문에 개별 점포들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럼 점포들 간의 거리 제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언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왜냐?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몇 년간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 그래서입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알바들 인건비 동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론의 도움을 얻고 정부를 압박하고 그래서 이 불공정한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최저임금 노래만 부르는 일부 언론들은 당신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최저임금과 편의점 관련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때 토요일에 결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이요. 초기에는 특히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 다 죽는다는 뉴스가 줄을 잃었고, 뭐 저희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이 출점 거리 제한, 그러니까 같은 점포끼리 몇백 미터 이내에는 못 내도록 한다. 새로운 점포를. 이런 제한 규정이 2014년에 폐지됐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 있는 것들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바로 이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에 무려 공정위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공정위가 이걸 폐지했어요. 예. 그래서 편의점들이 요즘 그렇게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들끼리만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인구수에 비해서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편의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편의점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편의점 수익성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나빠져서 마이너스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익률이. 근데 2014년에 이 거리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 그 가맹본부들은 휘파람을 불렀죠. 그때 주가도 상승하고 막 그랬어요. 그 기업들. 그래서 저는 이 편의점 협회도 전력을 수정해야 된다. 어제도 저는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원래 약자가 싸울 때는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편을 누구하고 먹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점 거리 제한 이거 살려달라고. 네, 물론 그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관련된 입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을 먹어야 할 쪽은 출점 거리 제한 다시 살려면 정부하고 편을 먹어야 되죠. 가맹본사 불공정한 계약 부분 이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여론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지지도 만들고 안 그래도 최저임금 문제를 이 정부 여당은 돌파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법이라든가 각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누구랑 편을 먹을지를 잘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최저임금 800원, 900원 오르는 걸 막는다고 편의점들이 지금 수익성이 개선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더 그거 몇백원 막으면 그래서 한 달에
내년에 50만 원 나올 걸 덜 나가게 했다. 조금 더 버티게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요, 이렇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인데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후보들도 모두 공략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물론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리한 상황이에요. 점주들이 지금 알바들 최저임금은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잖아요. 알바들은. 그 약자하고 전선을 칠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 강자하고 전선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항공사 오너가 고함 질렀다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 가까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잖아요. 네, 뭐 고함뿐만 아니라 다른 갑질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물론 그렇긴 네. 한데 제 말은 이렇게 빨대를 딱 꽂아서 구조적으로 쭉쭉 빨아먹는 그런 불공정한 가맹사업의 병폐가 있다. 그러면 여론이 이들 점주들 편에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이걸 최저임금으로 그 포커스를 둬서 한 사회의 가장 낮은 자치에 있는 그 경제적 약자들과 전선을 치는 방식으로, 그럼 누가 편이 됩니까? 예. 그 언론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라고 일부러 그런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 논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 못 이깁니다, 이거. 잠시 최저임금을 막았어요. 동결했어요. 내년에는 좋아집니까? 이런 계약 구조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협회도. 네, 공정위도 드디어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좀 답답합니다. 최근에 이런 소위 이제 협회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당연히. 근데 그 선택들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예. 구조적인 문제, 뭐, 자기들을 괴롭히는 구조와 싸울 수 있는 타이밍인데, 자,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잘 안 다뤄서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따가 또 홍종학 주무부처 장관 직접 나와서 또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기무사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관련된 문건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2014년 7월 6일에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세월호 TF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 유병원 검거 모두 진척이 안 되고 있다. VIP께서 휴가를 못 가시고 다른 부처들도 못 가고 있다라고 됐고요. 또 나는 유병원 검거, 세월호와 관련된 꿈도 꾼다. 유병원 검거 임무에 미쳐보라. VIP까지 보고되는 만큼 보고서에 정확한 제목을 사용하라. 라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기무사 문건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기무사 문건을 보면 볼수록 기무사가 이제 일반 국민들,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문건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는 시민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 예, 적으로 봤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들과 관련된 것들은 다 북한과 관련된 것들하고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굉장히 적으로 논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북한이다. 예,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도 북한이라고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실종자, 아직 그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런 문건도 만들었죠. 네, 2014년 6월 12일에 청와대 보고 문건인데요. 사고 초기 해경의 실수로 시신이 유실되는 걸 목격했다라는 해군 특수부대 대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신 전원 수습이 불가능한 만큼 인정 사망,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도 정황상 인정되면 사망 처리한 것으로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제 천안 유가족도 동원하라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첩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방첩을 했어요. 이 기무사는. 네. 그리고 유병원 검거 임무에 미쳐보라. 이 말도 굉장히 황당한 건데요. 기무사 본연의 의무, 그러니까 본연뿐만이 아니라 아예 업무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병원 씨 검거를 자기들이 왜 걱정합니까? 예. 검경이 하면 되는 것을. 기무사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는. 예. 그렇게 사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몰래 들키겠어 생각하고 몰래 매우 적극적으로 해왔다. 예. 네, 정말 촛불 혁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겨우나 이제 1년 지나서나 발견된 내용들입니다. 정말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문건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거 안 들킨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임무도 아니고 예. 대통령을 어찌나 걱정하는지요.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찌나 걱정하는지요. 그런 문건들, 이 문건이 다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세월호 TF에서만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세월호 TF를 만든 다음에 생산한 문건만 해도요, 모두 8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35개가 중요 문건,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틀에 한 번 정도 집중적으로 보고가 됐다라고요. 어제 MBC가 전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방첩 부대인 만큼, 예,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보고의 내용이 문제인 거죠. 예, 세월호 사찰. 왜 기무사가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까? 기무사는 이제 큰일 난 것 같아요. 문건들이 나온 만큼. 자, 계엄 문건 관련해서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서 병력 배치가 포함된 것을 보고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라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권센터가 최근에 공개했던 기무사 문건에는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계엄 임무 수행군 편성안, 이 참고 형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력 배치안이 포함된 것을 알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더욱더 부여하게 됐다라고요. 청와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또,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건에 탱크 장갑차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직접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은 맞는 지적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 지금 8사단, 20사단, 30사단, 이게 다 소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계화 사단이에요. 기계화 사단이라는 게 장갑차 탱크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네. 34단 써놓으면 장갑차 탱크가 온다는 거예요. 장갑차 탱크, 거기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부대에 이제, 편제된 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갑차가 몇 대고, 대대면 장갑차가 20대고 이런 식의. 그거는 부대마다 다른데, 그거 전화해보면 다 알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화하면 몰라요. 그냥, 전화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예, 부처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대 출신의 장교가, 군인권 센터에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예, 해서 해봤더니 거기 탱크가 20대 그렇죠. 편제되어 있다. 예. 그러면 그 사단에 그 연대가 왔으면 탱크가 그러면 20대가 왔겠구나 하고 그 숫자를 적어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담당 부대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월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병력 배치 안으로 본 겁니다. 실제 그런 위기 상황 때 어떤 개념으로 도대체 치안을 유지할 것인가 군이 이런 개념 작전이 아니라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탱크의 숫자를 적지 않았을 뿐이지 그 각각의 사단은 어느 지역에 얼만큼 어떤 대대 어떤 연대 숫자 다 표기함으로 해서 사실상 병력을 배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리고 병력 배치안, 이게 첨부에 있는 거거든요. 배치안을 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모든 문건을 다 제출하라고. 확인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돌아가겠는데, 게다가 이 문건에 이제 계엄사령관을 육군 총장으로, 이 문제는 여러 번 다른 언론에서도 거론됐지만, 원래 합참의장이 하는 건데, 재밌습니다. 이유가.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에 임명하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합참의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막느라 바쁠 테니까. 예. 네, 이순진 합참의장이 3사 출신이거든요. 이것들을 배제했던 것은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합참이 해야 될 계엄사령관의 역할을 육군에게 맡기는데 육사 출신에 그 육군한테 맡기는 이유를 써놓긴 했어요. 합참은 북한 막느라 바쁠 테니까 육군이 계엄을 맡는다. 이런 취지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문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문건이. 합참은 북한 도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수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관련해서는 이 책임자들은 내란 음모에 준하는 정도로 모두 처벌해서 군인이 이런 상상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실제로 군인권센터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요 고발한 상황입니다. 군인학을
해방 해방 이후 계엄이 8번이나 있었어요. 예. 지금 20대, 30대들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들이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민감한지. 왜냐면 20대, 30대는 계엄령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네. 계엄령이 8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와중에 계엄령을 통해서 군인들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게다가 그 계엄 문건도 절차를 다 따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되고, 예, 원래 정해지지 않은 우리 육군을, 예, 계엄사령관을 두고, 그러면 이 문건을 만든 기무사는, 예전에 보안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예. 예. 이 수사본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사법권 위에 올라가게 돼요. 사법부. 그래서 아무나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 육군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기무사는 아무나 막 잡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잡아간다고 하지 않겠죠. 이유가 있어 잡아간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할 언론들도 다 여기 파견 나가 있는 걸요. 군인들이. 언론 통제부터 하는 걸요. 네. 평화로운 시대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적이라고 규정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굉장히 무서운 계획입니다. 예. 자, 다음 순요. 네,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기무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문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다음 수는요.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추락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해병대가 마리논의 인수식을 마치고 실전 배치한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마리논은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인데 수리논은 과거 안전성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수리온은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에 악용된 바가 실제로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라는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과거에 차명회사를 세우고 납품을 빼돌렸다라는 혐의로요. 검찰에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게 이제 수리온의 자체적 결함, 그러니까 방산비리의 결과인지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파악하기 힘든 내용인데, 우선 보도된 것만 가지고 보자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이유로 추락을 한 것인지, 이게 소위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던 방산비리 결과라고 볼 혐의점들이 있는 건지, 이건 일단 뉴스만 전해드리고 저희가 전문가 섭외해서 조만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의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냐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라면서요. 그러는 동안 마쿠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처음만 하더라도 일괄해서 다 타결하자. 그렇죠. 일괄 타결론을 강조해왔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게 주를 이뤘는데, 점점 이게 속도 문제가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도 올 11월에 중간선거나 내년에 재선이죠. 재선 목표로 하자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유례가 없는 대통령 스타일이긴 한데 앞으로도 다시 나오기 힘들죠. 근데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가 점점 높아진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근데 지금 콘에 몰렸죠. 네, 굉장히 몰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에요.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은요. 반역적이다. 항복회담이었다라는 식으로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미국에게 구소련 시절부터 가장 강력한 라이벌, 악의 축이죠. 말하자면. 그런 나라인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커넥션이 있었다. 실제로 그 관련된 특검이 진행 중이고요. 예, FBI가 그렇게 뭡니까 경쟁자였던 힐러리 그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고 FBI가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 캠프의 주요 인사, 사위도 연루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할 수 없는 걸 미국 내에서만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푸틴 만나서 여기서 미국의 정보부를 비난을 했어요. 네, 물론 정보기관은 신뢰하긴 하지만, 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무관하다고 말하는 만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대통령을 미국의 정보기관보다 더 신뢰한다는 그렇죠. 예. 뉘앙스 얘기를 하고 말았죠. 자기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예, 하다 공개적인 보니.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저는 이야기했어요. 대실수라고 보긴 합니다. 네, 대실수인데 그러자 이제 트럼프 씨는 모든 세력이 찬스를 잡았고 여기에 트럼프의 지지층도 굳이 러시아와 우호적일 이유가 없는 지지층이거든요. 편을 들질 않고 이게 이제 또 우리 보수 매체도 이 한반도 평화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우리 보수 매체도 신났어요. 이 기사 최근에 쏟아지는데 어제 오늘 트럼프가 코너에 몰렸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막.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요. 가짜 언론이 미쳐가고 있다라는 식의 반박도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악재인 면이 있죠. 왜냐면, 북한과 상대할 때, 이제, 러시아한테는 그렇게, 굴욕적으로 했는데, 북한한테까지 그럴 수 없지 않냐는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지금 정국이긴 합니다. 우리한테는 악재가 맞죠. 그리고 우리한테 악재니까 보수 매체는 박수를 치는 거죠. 예. 트럼프가 힘을 잃어야 북미 관계도 밀고 나갈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기회이기도 하다고 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국면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북한이 트럼프를 도와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유해 송환 곧 이루어진다는데. 예, 당장 7월 27일에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희소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이럴 때 북한이 과감하게 트럼프를 도와줄 찬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악재이지만 찬스이다. 예, 이럴 때 실력이 나오는 건데, 북한의, 실력 발휘를 기대합니다, 이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호적인 메시지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 만나서 지금 비핵화는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이다라면서 시간 제한과 속도 제한 없다라고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 문제, 특히 최근에 편의점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죠. 주무부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정학 장관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회의가 늦게 끝나셔가지고 저희가 짧게밖에 연결할 수 없어가지고 직접 모셨는데 요즘 머리 아프시죠? 네.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도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드십니까? 네. 소상공의 업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지금 이제 편의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나 봅니다. 네. 그렇죠? 네. 편의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유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반드시 그 누군가 직원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주인이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점주가 네.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비용 부담이 되는 업종 특성상 업종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 1시간 덜 쓰겠다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식당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간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재개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뭐 하루 일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몇 시간 일한다로. 네. 이제는 그렇게들 이제 다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한 면에서는 뭐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면으로 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임금이 오히려 또 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부담이 되고 또 이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또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노동계나 예를 들어 정의당으로부터는 이거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약속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사용자 측이나 보수 쪽에서는 이거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 편의점들 지금 망하게 생겼다. 예를 들면 편의점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공격하고 양쪽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처지인데 좀 편의점이 구체적으로 사례로 떠올랐으니 이 편의점 사례를 가지고 좀 붙여 얘기해 볼까요? 편의점의 지금 뭐랄까 영업 이익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뭐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뭐 임대료 이런 문제를 쭉 얘기하긴 합니다.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요. 이 경기 안 좋은 것이 사실은 수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진 게 이제 30년째 떨어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그다음에 양극화가 또 심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민 경제 여기는 지금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자면 경제 성장률의 저하.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저의 목적은 가장 우선 목적은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 돈이 돌게 하겠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서민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골자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하느라고 오히려 이 소상공인인 편의점주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동자들과 우리 소상공인 편의점들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임금이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 노동자들이 소득이 없으면 편의점 고객이 누굽니까? 이분들이잖아요. 네. 가서 삼각김밥 먹는 분들이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매출이 안 오르는 거죠. 네. 그 악순환으로 지금 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고리를 끊어나가겠다는 거다. 고리를 네. 끊어나가기 위한 건데 거기서 이제 부담이 좀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가는 거죠. 네.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정부가 마치 이것을 이제 부담을 더한 것처럼 느껴지셔서 이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죠. 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맹점 수수료 편의점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그러면 편의점에서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나 뭐 임대료 문제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여기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같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데, 편의점주 입장에서 갑자기 최저임금만 인상되면 어차피 이런 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몇십만 원이라. 네, 네. 힘든 건 당연하고. 그러니 정하는 게 당연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자꾸 자영업으로 들어오니까 네.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수익률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비용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편의점주가 편의점 본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김상조 위원장께서 작년 12월에 표준계약서를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 인상분 기준으로 보자면 네. 어떤 계산을 보니까 8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 하나를 상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내년에 대략 한 달에 인건비가 50만 원 정도 상승하더라고요. 네. 지금 인건비 그 최저임금 3성분을 적용하면 그 50만 원만큼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네. 편의점주한테 본부에 편의본부에? 예, 표준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근거로 가맹본부에다가 인건비 상승분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에서 그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그 공정위 표준계약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표준계약서에 이미 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 오른 만큼을 편의점 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조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도 예.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7월 17일부터 예. 어제서부터 그게 어제서부터. 지금 발효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발효일이 어제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이제 대기업들한테 이제 임금이 이렇게 오른 만큼 우리 저 하도급비 그 거래 단가를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미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치가 마련됐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어제 이제 그 드디어 발효됐기 하도급 때문에. 기업행위 경우에도 어제 발효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이 편의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바꿔놨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고 있는 편의점주들은 지금 네. 다시 한번 그 표준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아하.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강제는 아니죠. 네, 강제는 아닌데 공정위 그 공고사항 정도 되는 거죠. 표준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갑질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계약서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되게 그 유효하지 않다고 공정위에서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 점주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표준계약서가 아니면 네. 그거 표준계약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갑질 조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표준계약서로 대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런 가고 점이 있는 있군요. 거죠. 네. 그러면 이 공정위하고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를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위하고 저희하고 네. 중소기업 보호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공정위는 사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원 수단을 가지고. 이런 이제 실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정위에다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고발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공정위원장, 김상준 위원장한테 물어볼 이야기이긴 한데, 나오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자면, 가맹점 수수료가, 가장 큰 부담이더라고요, 보니까. 비용 구조 중에. 네. 근데 가맹점 수수료나 혹은 뭐 카드 수수료나 이런 문제는 개별 점주들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맹본부하고는 완전한 갑을 관계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이나 혹은 그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의 어떤 플랜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요번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제 그 거리 제한, 입점 제한 문제가 거리 제한, 그렇죠. 네. 가까운 거리에 마구 생기고 있죠, 요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중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지금 편의점주들이 야간에도 계속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네. 이제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요즘은 밤에 그러니까 12시든가 11시인가 그 이후에 문을 닫게 해주는 가맹본부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그러니까요. 브랜드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원하면 점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야간에 뭐 손님이 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손님도 없는데 그걸 이제 계약에 의해서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이런 계약 때문에 계속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요번에 이게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이유거든요. 그렇겠군요. 손님이 드문 지역 혹은 뭐 너무 편의점들이 주변에 많아서 네. 특히 야심한 시간에는 손님이 없을 경우에도 무조건 불을 켜고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 강제 조항이 있는 것들 그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네. 그런 것들에서 저는 이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5인 이하 점포의 경우에 차등 적용을 시켜달라. 네. 그러니까 그게 액수의 차등 혹은 뭐 적용 시기의 차등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우선 액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네. 5인 이하의 경우에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인상하더라도 5인 이상, 업체는 먼저 적용하고 5인 이하는 봐달라. 나중에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차등 적용.
이 부분에 대한 부처의 기준은 뭡니까? 뭐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에다 정확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최소한 5인 이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하니까 네. 이것을 차등 적용을 하든지 차등 적용이 안 된다면 최소한 5인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에 모순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이하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는 이런 직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5인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것이 이제 노동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공감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5인 이하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 그렇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책을 하여튼 최우선으로 하자. 지금 이런 것이 저희 5인 미만으로 잘라서 그렇게 하자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 네. 그중에 취약한 업종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지원 정책을 만들자 이런 방침입니까? 현재 맞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인 이하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저희 정부에다 내각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려서 더 고려할 사항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승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급격한 거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차례 결정된데 합치면은 20몇 % 아니냐. 그 이전에 뭐 3% 5% 할 때 비해서 너무 급격하다. 급격한 인상의 문제다.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이렇게 그 최저임금 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예. 노태우 정부 때 그렇게 많이 올랐더군요. 노태우 정부 때 거의 100%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요? 제가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를 예.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80년대에 굉장히 경제는 그런 대로 개연찮아졌는데 임금을 굉장히 억눌러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억눌러 있던 것이 이제 노태우 정부가 되고 시민혁명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임금에 반영이 되면서 급격하게 올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것도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이게 임금이 잘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도에 그 대선 주자 5명이 전부 10,000원을 공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국가적인 이게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임금이 너무 오르지 않았다. 이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너무 적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그걸 벌충하는 의미에서 이제 올랐는데 그렇게 조금씩 올랐다면 지금 이런 충격이 덜 됐을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책적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해법을 찾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내가 사회 전반의 이제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알바들의 급여에 관한 문제고, 가장 약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거기 몇백 원 정도 월 올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임을,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지, 갑자기 올려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임금 인상이 오른 만큼 네. 그만큼 여기 우리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임금이 올랐는데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비용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임금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임금이 오르신 분들도 소상공인 물건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우리 중소기업 물건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
이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베이스는.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임금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아동수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동수당을 소상공인 지역사랑화폐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발하신단 말이죠. 저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불편하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사랑 화폐라든가 상품권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 물건을 팔아줘야 임금도 더 오를 수 있다. 그건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진짜로. 예. 그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노동조합한테 제가 어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만 요청할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노동조합들이 나서서 우리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노조가 해서. 예.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말이네요. 예. 노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그럼 구내식당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구내식당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식당들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노조에서 우리 구내식당 문 하루만 닫자, 불편하더라도.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상생 차원에서. 이렇게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노조에서 이런 운동을 펴줘야지 임금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임금 상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임금 상승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해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첫 번째, 그죠? 아니 그게 안 되면 우리 30년간 쇠락해 왔는데 한국 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 대안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정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서민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냐. 다만 그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다른 서민한테 부담이 더 돼 가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을과 을길의 싸움처럼 비춰지고. 저희는 계속 하여튼 그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공정이나 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혹은 다른 유관 정부 부처들이 사례가 편의점이 나왔으니까 편의점에 예를 들어서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맺어 있는 기존 계약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사이에 계속 돈은 나간단 말이죠.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소위 이제 인상된 분만큼의 최저임금 인상 분만큼은 가맹 본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공정위에서 만약에 본점에서 안 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저임금이 이제 오르는 건 내년 1월 1일서부터 지금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네. 그 동안에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 올해 내에 이런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은 또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뭐 기동이 부담됐는데 뭐 자꾸 카드 수수료나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게 비용 구조의 핵심이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그러면 최저임금 오른 만큼 다른 비용을 더 낮춰주는 이런 그렇죠. 노력을 저희가 최대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는 방법이 있는 걸 다 찾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한 정도 지금 가닥이 잡혀 있고요. 카드 수수료도 보니까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수수료가 더 높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편의점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낮춰서 지금 매출이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이 편의점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담배값이 오르면서 네. 이 3억이 넘어가는 이 편의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규모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대규모 편의점들이. 근데 왜냐하면 이 담배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관님. 네.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더 있다가 가시죠. 3부에. 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무사 사태 오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군 검찰 출신 법무관 출신이십니다. 김정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김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 이걸 따지기 전에 김무사가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가 군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왜냐하면 얼마나 막강하고 그렇길래 이때까지 정말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음에도 제대로 개혁이 안 됐는가 얼마나 막강한 조직입니까? 역사를 보면 알죠. 12.12 사태 때 기무사 전신이 보안사 국정원 전신 그때 이제 중정이죠. 예.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령관 출신 대통령이 2명 나왔고요. 보안사령관 출신. 지금도 노태우, 전두환 둘 다 보안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기무사령관이죠. 사실은 이제 그 앞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 출신이 여기라고 봐야 돼요. 정보장관 출신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가 전체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만큼이나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군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민간도 통제하고 유사시에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무가 불온한 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돼요. 군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민간인들조차도 위험해진다니까. 이 사람들이 불온하다. 저 사람은 속된 말로 빨갱이다. 빨갱이 가깝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닌데요라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 내에서는 뭐 두려움의 대상이고 왜냐하면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별이에요, 별. 군에서. 별을 달아도 기무사의 영관급 장교나 위관급 장교한테 그냥 간단하게 보면요. 사단장 하나 맛보내는 거 간단해요. 보안감사 때 모른 척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요. 기무사령관이 중앙보안감사라고 이제 기무사령부에서 내려오는 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그 지원 기무부대장이 원칙대로 하라고 눈치 주면 원칙대로 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대가 있을까요?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어느 사무실이든 들어가서 털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군사보안 안 걸릴 재간 있나요? 동양보고뿐만 아니라 그런 보안 문제.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법무관들조차도 이 기무 요원들한테 봉변당한 그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군내에서. 법무관 생에서도. 군검찰관 갔는데 모 사령관이 야 예쁘게 생겼네 이랬다는 거예요. 귀엽게 생겼네. 이제 20세 초반 이제 초반에 막 사무실 붙어가지고 연수원 나오고 가니까 젊잖아요. 또 공부만 하신 분들이 얼마나 뽀얗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할 부대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귀엽게 생겼네. 이 정도의 직무상 상관을 대하기를 직무상 상관이 자기 직무상 상관을 대하기를 그런 일들은 많아요. 이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일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서는 아니었지만 뭐 옆에 부대에서 뭐 기무준이하고 검찰관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경례를 하니 많이 하다가 이제 뭐 사단장이 거기에서 아주 난처해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사단장조차 사단장이면 투스타인데 그죠? 그 일이 어째서 벌어졌냐면 기무준이가 이제 사단장한테 결례를 한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동석에 있던 준이가 밥풀떼기가 투스타한테 준이가 그 동석에 있던 이제 중위 검찰관이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검찰이 발끈해서 발끈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상관한테 왜 그래? 준이가 뭐 왜요 하고 간 거예요. 가다가 저건 나 기무사인데 저건 뭐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건 뭐야 그랬더니 제 그 검찰관도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이리 와봐라. 당신 지금 상관 모욕한 거다. 내일 우리 사무실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완전 이제 사단장은 멘붕이 와버린 거죠. 기무사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젊은 자기의 부하지만 자기 부하가 자기를 위한답시고 군 검찰이지만 기무사를 건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간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곤란해. 그렇죠. 그리고 그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기무 요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누구누구 장군 진급시켰다 떨어뜨렸다 이런 말들을 아주 자랑스럽게들 해요. 예를 들어서 기무사 하사 정도면 뭐 한 대대장 정도하고 맞먹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중사만 돼도
맞먹는다는 차원이 어떻게 볼까요? 무시한다. 기자하고 일반 그 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면 기자가 무슨 직위가 필요한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저쪽을 공격할 수 있는데,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자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비리가 있을 때만 곤란해지면 이제 헌병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죄를 지었을 때만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무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계급에 상관없이 기무사가 갑이다. 그렇죠. 절대적인 갑이죠. 그냥 갑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갑입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저도 많아서. 예, 법무관 생활하면서 참 우습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이제 연모 상사 살해 사건 때문에 제가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살인의 용의자로 지목된 김우 요원을 헌병 수사관이 불렀어요. 헌병도 무서운 곳인데. 오늘 살인 사건이니까 참고인으로. 그랬더니 와서 다리를 꼭 앉더니 담배를 피고 앞으로 조사할 일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오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헌병한테. 네. 그래서 그 헌병이 김우 요원은 다른 사람들은 모든 옷가지를 다 압수해가지고 감정을 맡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양말 한쪽을 못 가져갔어요. 그만큼 살인 사건의 혐의자인데도.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무의 권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권력은. 법무관들조차도 최근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홍정학 장관은 회의가 있어서 5분을 못하고 다음으로 유예한 채 돌아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기무의 힘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군에서.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 보병 장교들이 느끼는 중압감이라는 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법무관들조차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법무관 파면 사태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불온서적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법무관 조직 내에서는 뒤에서 누가 그거를 기획하고 밀어붙이는지 대충 알고 있죠. 그런 끝자락에서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군대에 온 단기 법무관들의 동향을 보고해가지고 대법원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임관이 안 됐다더라는 말들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작용할 수 없는. 군에서는 심지어 어느 누구도 기무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지어 군검찰조차도 권한은 우리가 세지만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단기 법무관들 같은 경우는 임관에 지장을 준다면 누가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조직의 기무사인데,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3명이 이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는 단순히 방첩기관이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했고, 우리가 나라를 통제했고 지배했던 이런 인식이 있고 이런 전통을 가진 곳이다. 힘도 막강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곳인데, 그것도 게다가 구테타로. 예. 그렇죠. 자, 그런 곳에서 이 계엄령 관련 문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습니다. 실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것은, 걱정이 되니까 검토했을 뿐이다. 기타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명들. 검찰 출신으로서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문가로서 무엇보다도 전직 국방장관의 변명이 횡설수설하지 않나요? 무슨 초등학생들 소풍 계획서도 아닌데 이게 그렇잖아요. 국가의 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인데 지금 공문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삭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고했고 장관한테 보고한 소리면 기무사에서 존안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장관한테 상신해서 장관한테 드린 소리면 장관의 소리로 보관해야 되잖아요. 공식 서류인데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자체도 죄죠. 공용서류 무효죄가 되죠. 게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없어졌다는 거는 자기들이 없앴다는 거 아니겠어요? 캥기니가 없앤 거겠죠? 자기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서류는 공용서류이기 때문에 공용서류 무효죄가 됩니다. 이제 이 서류가 의도적으로 폐기됐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되니 많이 실행계획이었니 아니니 실행계획도 아니었고 죄도 안 되는데 파기했겠습니까? 저는 그 파기 시점도 중요하다고 봐요.
탄핵 결정 이후에 즉시 파기했다면 이 문서는 처음부터 촛불 집회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아, 시점 중요하군요. 역시 전문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대비 계획에 불과하다 그 말은요 말도 안 되는 게 이 문건의 향후 조치에 보면 맨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예요. 임무 수행 준비에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네, 보안 대책 강구하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왜 관련 부대 문건을 찾아서 올리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청와대를 발끈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문건의 후속 조치에 또 그런 게 나와요. 본 대비 계획을 국방부 6번 등 관계 부대에 제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건을 하달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달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져와 보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문건을 보면 누가 받았는지 다 받아보겠다. 이 문건을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기무사라는 곳은 자기들 주장대로 국가의 전망 결정할 수 있는 중요 기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계엄이라는 건 또한 국가의 운명을 또 좌우할 수 있는 중요.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역사를 완전히 바꿨겠죠. 이런 중요한 그 시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보고서가 그냥 참고용이었다고요? 기무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보고 체제를 몰라도 한참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한민구 장관이 갈팡질팡하느냐. 답변이 이건 뭐냐. 본인은 발을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 빼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건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보고라는 건 그 사람의 결재를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한 문서가 아니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결재받을 필요가 없다쓰단 얘기예요. 장관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알아놔두라.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결재 서류를 결재할 필요가 없어. 장관 결재를 안 받을 걸 왜 장관한테 들이미냐고요. 보면은 결재를 받으려는 용도거나 아니면은 그냥 통보 용도거나. 통보. 보면은 저도 처음에 보면서 이 문서 형식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고자가 있으면 보고자가 있고 받는 사람을 전제하고 만들었을 텐데 밑에 보면 국군 기무사령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결재하는 문서에는 결재란을 2개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에 기무사령관, 국방장관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보통은. 그렇죠. 혹은 보고자 자체를 기무사령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건은 그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지금 비상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나 있으십시오.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거나 저기 헤매지 마시고, 윗선에 결정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고나 계세요? 그러니 장관이 지금 횡설수설 갈팡질팡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보고받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재한 문서였다면 문서 형식 자체가 이렇지가 않았다. 자기가 주관이 됐다면 장관이 지금 이런 식의 갈팡질팡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위수령 문제만 해도요. 위수령에 대해서 질문해서 이런 검토를 했다고 했어요. 보세요. 위수령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뭐였습니까? 국방부의 공식 의견, 법무관리관실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공식적인. 근데 이 문헌에 담긴 건 뭐세요?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절대 폐지하면 안 되고 심지어 국회가 폐지 법률을 안을 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자. 그럼 국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검토해서? 이게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고. 국회가 방해할 테지만 우리는 피해갈 수 있어.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위수령에 대한 어떤 광적인 집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위수령에 집착했느냐. 그거는 계엄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군이 책임질 일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일부 감사원인지 거기서도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위헌적이라는 건 뭐냐면 위헌까지가 우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의로 국법질서를 문란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 위헌 법률인 걸 자기들이 알면서 그걸 적극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책임질 일은 없다. 이게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담길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전문가가 나오셔서 이렇게 클리어해 주실 걸 기다려왔습니다. 네. 역시 군 검찰 출신으로서 속속들이 사정을 아시니까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합참을 패싱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래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정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건에 보면은 철저히 합참의정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합참의장 물론 법에는 장관급 장교 그러니까 장군 중에 누구를 선임해도 되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계획을 짤 때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전국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사령관 하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네, 왜냐하면 전국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국방부 장관한테도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자연스럽게 군령권에 관한 대통령을 제외한 넘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참의장이 평상시에 군령권의 넘버원입니다. 군인으로는. 예. 그리고 원래 합참의장 제도 자체가 계엄의 위험성을 완화하고 합법적인 계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도 해요. 합참의장이라는 애초에. 자체가. 예. 그래서 처음에 명칭도 합참총장으로 가느냐 의장을 가느냐 가지고 많았다고요. 총장 너무 세다 고난이. 이 이름 자체에서. 그래서 합참의장으로 했거든요. 또 그리고 모든 체제가 합참에 다 맞춰져 있는데 왜 갑자기 합참의장을 배제하게.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대만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의 경우는 사법, 행정을 다 통제하는데. 계엄사령관이 되면 기본적으로 정보부처. 그렇죠. 장관들 위에 그 소위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보낸 사람 군인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국도 바로 장악하더만요. 그렇죠. 심지어 엄밀한 법적 의미로 보면은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하잖아요. 네. 군형법 적용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위계질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은 평소에 군령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굳이 좋아요. 합참의장이 어떤 이유가 심지어 무슨 아팠다. 네. 도저히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안조차도 육참총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군참모총장을 합참을 배제해서 계엄사령관으로 이 문건에서 적시해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듯이 육사, 엘리트들, 이너서클 이런 그들만 공유하기 위해서다? 조사해보면 이게 이 계엄의 결국은 본질이 나오겠죠. 거기서. 왜 누가 그런 누구를 포함시켰고 누구를 배제했느냐를 보면 나오겠죠. 그 왜 합참의장을 배제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왜 배제했는지 저는 그러나 이제 추측해보면 예. 이게 기무가 만든 서류 아닙니까? 예. 기무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난자료라는 게 있어요. 조난자료.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놓은. 예. 아마 그 자료가 활용됐을 것이다. 합참의장에 대한 3사 출신이면서 아마 계엄령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 판단 하에 배제하고 간 것이 아닐까. 그래 추측은 해봐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변명들은 말이 안 된다.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무슨 합참의장이 네. 문건에 나오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상대하라고 합참의장은 바쁠 테니까 그 냅두고 네. 시시라고 하고 시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해야 된다고 김무에서는 문서를 만든 거죠. 자기들끼리. 삼성 장군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동원되는 부대들, 기갑부대들, 기계화 사단이죠.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겠지만 탱크, 장갑차. 여기는 군인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군인이 여기서 이 부대에서 군인이 오면 장갑차 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동원되는 부대들도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합참의 계획에 보면 그 계엄 임무 수행군이라는 그 편제가 있긴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에는 이런 초기 단계에 중앙에서 지방까지 내려보내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특이하게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당한 병력을 직접 파견하는 직접.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 파견하는 부대장들은 하필이면 육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확인해봐야 일단 되겠지만. 그건 맞습니까? 예. 일단 확실히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경기가 강원 11사단, 충청 8사단, 전라 26사단, 경상이 수기사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평소에 합참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나마 변명이 되겠죠. 그런데 합참에 이런 계획이 없거나 원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파견하려고 했다면 그거 확인해야 돼요. 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이 부대들을 차출했느냐. 거기에도 다 이유가 합참을 있어요. 배제했듯이 어딘가를 선택했다면 그렇죠. 선택 이유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광주 5.18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31사단장이
시위 진압에 미온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지역사단장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 출신이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고향의 시민들인데요. 어떻게 그걸 학살하겠어요. 그래서 초기에 진압이 좀 부실했다.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작전이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전사까지 투입하게 돼서 사태가 커졌다.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군에서는. 예. 그걸 교훈 삼아서 만든 거 아니냐. 지역에 맡기지 말고 빨리 중앙에서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시위를 진압하자. 계엄을 상상을 한다면 그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5.18도 떠올릴 것이고. 계엄에 관한 기록도 기무에 가장 많아요. 당시에는 합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12.12, 5.18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 가장 생생한 보고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때 그 작전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나 혹은 어떻게 성공적이었나 군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한 거 아니냐. 만약에 반영했겠네요. 이게 합참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은 맞지 않는. 그리고 또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선조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계엄사령부가 나서는 듯한 표현들도 있거든요. 이 중앙에 내려보낸 계엄 임무 수행군이 먼저 소천치하고, 그러니까 시위를 진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자란 병력은 지역계엄사령관이 한번 상상해 보자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어요. 서울에서만 지금 시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거나 시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했겠죠. 네. 그러면 그건 전국적으로 어떻게 그 시위대들을 진압할 것인가는 계획을 꼼꼼하게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가며 짰을 테니까 그 부대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대들이 그 근처의 부대가 아니라 특별히 선별해서 뽑았다면. 네, 그렇죠. 지금. 하필이면 그게 또 육사 출신 사령관들이라면. 그러니까 계엄임무 수행군 편성표에 보면 이것이 과연 현재 합참 계획과 맞느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국회 24단 1개 여단을 배치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달라요. 국회에 배치한다는 건. 왜냐하면, 전국 종합청사에는 야당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헌법재판소에 야당이 있나요? 없죠. 네, 국회만 있죠. 국회에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를 여단이 가서 점령해 버리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모이고 회의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못 내겠죠. 네. 이거는 집회 예상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어한다라는 자기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방어. 다 전부 다 방어한다. 그게 방어인가요?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을 탱크로 점령해가지고 총 들고 서 있고 그 총칼 밑을 기어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매우 어디 학원 강의하십니까? 혹시 평상시에 어찌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아 그런가요? 학원 강사 중에 네. 그 잘 나가는 분들은 1타 강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군법 1타 강사 하신 분들 또 뭐 탱크다 아니다. 아니 좋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 배치가 되는데 그 비무장인 채로 오면 그럴 일은 없고요. 첫째. 네. 그렇잖아요? 비무장으로 옵니까? 아니, 탱크 네. 운전병이 거기 전철 타고 오거나 택시 타고 올 리가 없잖아요. 탱크 타고 오지. 그리고 기갑 여단이 탱크를 설사 안 들고 온다 하더라도 소총만 들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위력 네. 그 폭력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만 아니, 기갑 여단이 왜 총만 들고 옵니까? 네, 그러니까 탱크라는 건 네. 정말 더 큰 공포심을 주는 거겠죠. 네. 범접도 하지 말라는. 그러나 군이 나섰다는 그 자체는 그것이 탱크냐 소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살상력이라는 게 어차피 엄청난 겁니다. 그 K2만 해도 평상시에 그 살상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시에 서로 교전 중에 소총은 별 위력을 못 발휘한다지만. 지금 문자 금방 왔어요. 급하게. 제가 바로 24단 출신인데요. 문자입니다. 기계와 보병사단은 보병도 장갑차를 타고 다닙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24단 온다는 건 탱크 장갑차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다 근무했던 병. 네, 다 이걸 확인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죠.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 기계사단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왜 굳이 기계사단을 거기 배치했겠어요. 기계사단의 장비가 탱크 장갑차니까 배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8사단 같은 경우도 기계사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이게 국민들 짓밟으려고 결국은 그 돈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참 슬픈 일이죠. 자, 자세히 설명하니까 쏙쏙 귀에 들어온다는 문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군은 워낙 특수한 조직이고 군에 관련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군 출신들이.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 그러면 뭐를
이제 앞으로 조사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됩니까? 이거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아예. 다 나왔죠. 대통령께서 문건을 제출하라는 말 속에 이미 다 나왔고. 다 내놔라? 네, 국민들도 지금 몇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단 이것도 못하면 그만둬야죠. 이 정도 다 국민들이 떠서 입에 넣어주는데 이것도 못한다? 진짜 자격이 없는 거죠.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문자 계속 오네요. 30대단 출신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차, 장갑차, 승차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부대가 그러라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게 너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김정민 변호사님 앞으로 이 이슈가 금방 끝날 이슈가 아니거든요. 자주 나오실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저희가 선별한 분이거든요. 이게 뭐 저조차도 농담으로 우리 마누라가 계속 너무 나가지 마라. 다친다. 바로 그게 제가 나서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거에 우리가 다쳐야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작성한 사람들이 다쳐야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해코지를 받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친다, 해코지 당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러기를 벌써 10여 년 했다. 그러고 있죠. 다시는 진짜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뭐 두려워서. 걱정은 이들이 해야죠, 지금.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도 걱정하겠죠. 지금 조사 받을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사라는 지금. 게요. 이제 그 사람들도 제가 장담하건데 지옥을 보게 될 겁니다. 수사라는 것이 이 완벽하게 훈련된 법조인한테 취조당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드디어 기무사 수석으로 처음으로 그런 일을. 그렇죠. 아주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지옥을 보게 될. 그것이 그들 개인에게는 참 좀 안타까워요. 저는 애석하고. 그러나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입니다. 다시는. 희생도 아니죠. 사실 이건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그렇죠.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 변호사님이 나온 사이에 나도 거기 근무했다는 문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지금 모르죠. 이런데 이런 것도 처음이네요. 군인이 가면 장비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기계화 사단은, 보병의 10배 속도로 이동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타고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도. 아니, 군에 근무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거론되는 부대들 다 근무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구차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변호사로 보면은 그런 변론은 정말 하급 변론이에요. 매를 버는 변론입니다. 계속 그렇게 변론하라고 그러세요. 매를 벌게 될 겁니다. 국민들한테 문매를 맞게 되겠죠. 자, 오늘 김 변호사님의 멘트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까지만 하고, 저희가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임시로 고정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코너명을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은 내가 바로 기계여단 출신이라는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이 기갑여단 전차 조정수 출신입니다. 3보 이상 이동 시 탑승. 맞습니다. 그래서는 자기 장비가 있으면 자기가 움직이면 그 장비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기계화 사단을 각각 배치했는데, 탱크, 전차 배치한다는 말이 어딨냐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홍종학 장관님에 대한 문자도 많이 왔네요. 예, 자주 좀 나와달라고. 편의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김정민 변호사 핵사이다, 꿀잼, 완전 짱. 예. 일타 강사. 도올 선생님과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 도올 선생님의 제자 아니냐는 문자도 왔는데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서 저희가 임시로라도 고정 코너를 만들면, 쇼미더 헬이 되지 않을까. 지역을 보여주겠다. 인상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지역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북한 있는 그대로 보자. 네, 저희가 이 코너 만든 지 벌써 2달 가까이 됩니다. 할 때도 있었고 건너뛸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합니다. 데일리 NK 강미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점점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도 요즘 더워요. 네. 정말 더워요. 네. 밤에도 우리나라 그 기상 관측 사상 네. 밤에 30도를 넘어가는 게 딱 한 번 있어요. 밤에는 좀 20대 네. 적어도 아무리 더 여름이어도 20도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 20도대로 30도를 넘기지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최근에 점점 근접하고 있어요. 정말 더워요. 이걸 초열대야라고 하거든요. 초열대야. 북한에도 이런 용어 있습니까? 열대야? 열대야라는 용어가 없고요. 예. 그냥 무더위라고 해요. 무더위. 그게 무더위인데 밤에도 더운 거. 밤에도 더운 경우는 북한은 네.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조금 심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위도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 30도였다. 그러면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양강도 지역은 제가 요즘 지역이 양강도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부분 이제 함남도 지역까지는 거의 기온 차가 좀 심하지 않을까. 낮에 30도여도 밤에 10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열대야란 말 자체가. 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네. 밤에도 뭐 29도, 30도 이런 경우는 네. 북한은. 그런 경우는 저는 뭐 못 느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전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네. 오래전부터 남쪽의 언론들은 보도해 왔고 실제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네, 그렇죠. 예.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확실하게 이제 답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좋아져서요. 밝은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밤에는 밝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먼저 얘기해주세요. 암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북중 국경에서 살았잖아요. 네. 예, 장백하고 이걸 볼 때 암흑하고 천지 이렇게 암흑 천지. 중국은 밤에 불이 막 네. 켜져 있으면 북한 쪽은 깜깜했어요? 네, 새까맸거든요. 불이 와도 이제 희미한 불빛이 좀 네. 있었고요. 전력 사정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파악한 건 한 2015년부터 네. 급속도로 주민들이 이제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을 안 네, 한다. 명절이게 되면 명절 공급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전기가 예전에는 명절이 돼야 전기를 공급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 공급 명절 공급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네. 이번에 전기도 좀 주지 않나 이런 얘기를 흔히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뭐 전기 때문에 전기 안 와서 뭐 여름 이거 생수 이거 뭐 까까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 뭐 얼음 만들어? 얼음 버숭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얼음 네. 보숭이. 예.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전기가 가면 아이스크림이라고 아직도 안 해요, 북한에서는? 일부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보통은 얼음 보숭이. 네. 뭐 까까오, 얼음 버숭이. 까까오는 뭡니까? 그냥 얼음이에요. 우유를 넣은 얼음인데요. 그 제품이에요? 네. 북한에서 만든 아이스크림류입니까? 아이스크림 종류거든요, 그것도. 네. 근데 그냥 까까오라고 이제. 그 이름이 까까오이기 네, 때문에. 까까오라고 불러요. 북한에서는 까까오 하면 그 아이스크림류의 네. 대명사군요. 네. 까까오 아니면 얼음 보숭이. 네, 얼음 버숭이. 아.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막 이맛살 찌푸르게 왜 했었는데. 까까오죠? 글쎄요, 아마 카카오 뭘로 그렇게 까까오라고 하는지 어디서 들어가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그 제품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왜 까까오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름에는 그런 얘기 하곤 네.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기에. 그리고 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엊그제 집에서 수박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야, 더워서 나 지금 수박 좀 전에 먹었는데 뭐 하냐? 이랬더니, 나도 좀 전에 수박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냉장고 있냐? 이랬더니, 냉장고는 없는데 시장에서 얼음물 사다가 대야에 얼음을 떼어놓고, 그래서 그럼 냉장고는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됐냐? 뭐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냉장고는 가격이 비싸서. 근데 전기가 있다 보니까 믹서기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대요. 믹서기.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딸기랑 얼음을 사다가 같이 갈아가지고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앉아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믹서기는 대부분 가정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기가 2015년부터 좋아진 건 왜 그래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체제 집권을 하면서 네. 시장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 시장 통제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전기하고? 수민들이 시장을 통제 안 하니까 네. 돈을 벌잖아요. 네. 돈을 버니까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주로 이제 수입을 하다가 태양열을 할 수 있는 네. 태양열. 그걸 전부 깝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들이 알아서. 네. 오. 사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은 나는 올해 새해 딱 시작이 되면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올해 차 바꿀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올해는 태양열 강판 몇 개를 산다. 이게 계획이에요. 새해 계획이. 태양열 그래서, 강판. 네. 왜냐하면 그 개수만큼 자기가 전기를 그렇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2달 전에 북한 내부 사진을 받은 것도 전국적 지역에서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태양열 강판을 안 단 집이 없어요. 몽땅 달았어요. 야, 이거는 친환경 전력인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태양열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네. 태양열로 전력 공급을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 남한에서는 전기 뭐 켜면 들어오는데 그거 굳이 돈 들여가지고 태양열 그렇죠. 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해서 보급력이 높지 않은데 북한은 전력 사정이 나쁘다 보니 그렇죠. 그게 네. 거꾸로 태양열 열광판 보급에 큰 기여를 해서 네.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회사들에서도 다 달아서요. 지붕에다. 그리고 상점망, 식당망, 뭐 학교 다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성시하고 평양시 그 거리에 가로등 있잖아요. 네. 그 위에도 태양열 강판 다 달았어요. 가로등에도 네.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네. 화력발전소나 이런 거 돌리지 않고 그냥 가정집에서 개별 회사들이 혹은 가로등조차 태양열로 다 해결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국가 공기 뭐 전기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해마다 이제 불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태양열 광판이 점점 늘어나니까. 네. 평양시도 완전 사간바퀴 붙였어요. 완전 창문에. 태양열 광판이. 네. 이게 그러면 원래 중국이 태양열 강판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네. 그게 중국은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죠. 땅덩이 워낙 넓은데. 근데 북한이 지금 국가 전력 공급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를 태양 광열판을 해결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집집마다 보급이 돼서 이 전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석탄 수력 발전 이런 국가 전력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이건 경제 제재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그렇죠. 아마도 그런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전에 주민들한테 주는 전기를 각 지역마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뭐 순환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줬다면 국가 전기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 주민용으로 돌아가던 그런 전기들이 일부 뭐 공장을 운영하거나 뭐 그런 데 돌아가니까 조금이라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전력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긴 쉽지 않거든요. 에어컨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에어컨이라 안 하고 랭풍기라고 하거든요. 랭풍기 맞는 네. 말이죠. 네. 그 랭풍기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들한테 에어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기도 하고 그럼 랭풍기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나니까 뭐 도당청사 뭐 이런 데나 좀 있고 평양은 좀 고급한 그런 건물들 그런 데는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화는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선풍기. 선풍기는 전반 다 일반화가 됐죠. 그거야 뭐 당연히. 태양
제가 생각해보니까 태양광이네요. 예. 네. 태양광. 제가 자꾸 태양열이라고 했는데. 그럼 북한의 일반적인 피서법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해수욕 가는 거 있고 뭐 당연히. 네. 그냥 해수욕을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도 일정 기간 휴가 기간이 있고 그때 피서를 가고 그런 개념이 있죠? 아니죠. 아니요. 그 피서 기간이 북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휴가 같은 것도 없어요? 휴가는 1년에 14일이라는 휴가가 있어요. 14일은 좋네요. 네. 예. 무조건 14일을 주는데요. 무조건. 네. 예. 근데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서철에 휴가를 받고 이러잖아요. 네. 북한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뭐 가정집 일을 하거나 이런 여가 시간으로 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강민진 기자였습니다.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쉬웠어요? 시간 짧아서.